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해가 지고 있다. 식민지보다 못살게 된 영국 경제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지도의 4분의 1을 물들였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현재 경제적으로 추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가 좀 안 좋다, 살기가 팍팍하다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인 몰락을 겪고 있죠. IM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GDP는 세계 6위로 밀려났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11위였던 자신들이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인 인도에게 밀려났고, 2027년에는 더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심지어 인도가 지금 멈춰있다 해도 영국 스스로가 더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른 선진국들, 잘 나가던 나라들도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유로존이 3%, 미국이 7% 성장할 동안 G7 국가 중 유일하게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죠. 민간은 더 심각합니다. 경제 성장이 멈춘 사이 물가가 치솟으면서 영국 국민들의 삶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거든요. 영국 통계청 ONS의 자료를 보면 영국의 실질 임금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 구매력만 계속 낮아진 셈입니다. OECD 33개 국가 중 임금 상승률 27위를 기록했고, 나폴레옹 전쟁 이후 200년 만에 처음 겪는 장기간 임금 정체 수준이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도 조금 오른 게 아니라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개월 동안 두 자릿수의 상승을 지속했죠. 식품부터 시작해 임대료까지 끝없이 오르기만 하는데, 실질 임금은 정체되어 있는 이른바 영국의 생활비 위기가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어쩌다 영국은 이렇게 된 걸까요? 어쩌다 런던의 하수구에서는 오물이 템스강으로 쏟아져 나오고 아이들마저도 굶주리고 난방비가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자야 하는 게 현실이 된 걸까요? 어쩌다 빈곤층이 급증하고 거리에는 무료 음식을 제공하는 푸드뱅크가 나타나게 됐는지, 유럽 국가들 중 유일하게 기대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서까지 나오게 됐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영국의 추락은 하나의 사건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서서히 확실하게 경쟁력을 잃어왔고 이게 지금에 와서 터지고 있는 거죠. 18세기 중반 영국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이죠. 방적기, 증기기관, 이것들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나 발명이 아니라 생산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1780년부터 1870년 사이 영국의 1인당 실질 GDP는 거의 2배로 증가했고 어느 국가도 달성하지 못한 수준이었죠. 동시에 영국은 말 그대로 세계의 공장이자 전 세계 무역의 지배자였습니다. 1850년대에는 전 세계 철강 생산의 절반 이상을 영국이 담당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시기부터 이미 문제점들은 나오기 시작했죠.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고 이 과실을 영국이 먹은 건 맞지만 다른 국가가 이걸 똑같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었으니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경제의 패권을 유지하는 방식을 보면 느낌이 옵니다. 미국은 항상 다음으로 먼저 가서 후발주자들을 기다리고 후발주자들이 쫓아오는 동안 다시 다음에 도전하면서 할 만한지, 돈이 되는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경험하면서 따라잡았을 때쯤에 한 발 더 가는 방식이죠. 미국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채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한마디로 하지 말라고 한 것 말고는 해도 된다죠. 선호형 후 규제입니다. 반대로 포지티브 규제는 하라고 한 것 말고는 하면 안 된다고요. 물론 네거티브 규제의 단점도 많죠. 소비자 보호도 안 되고 규제를 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부작용들을 사람들이 고스란히 다 겪은 후니까요. 영국은 약간 반반 섞인 느낌입니다. 완전 포지티브는 아니지만 또 완전 네거티브는 아니었기에 네거티브였던 미국과 독일 같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덜 도전적이었죠. 사실 이 시기에는 규제보다 더 문제였던 게 교육과 분위기였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면이지만 당시 영국의 명문 학교들은 고전과 같은 고상한 것들 학문에만 집중했고 과학과 공학 같은 것들은 오히려 좀 무시했거든요. 독일과 미국이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을 배출할 때 영국 상류층 자제들 그리고 인재들은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우면서 젠틀맨이 되는 법을 배웠죠. 어찌되었든 영국은 먼저 산업혁명을 이루어냈지만 그 다음에 먼저 가있지는 다음에 선봉에 서있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이 후발주자들은 미친듯이 쫓아왔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는 영국 노동자와 비교해 2배 생산적이었고 1890년대쯤 미국의 1인당 GDP는 영국을 추월했죠.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70년대 31.8%를 차지했던 영국의 산업 생산량은 1910년대에 와서는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10%대까지 떨어졌죠. 1910년대 이미 독일의 수출액은 영국과 같아졌고 미국은 영국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에서 영국은 명백히 뒤처지기 시작했죠. 독일이 염료, 의약품, 화학, 비료 분야에서 세계
세계를 선도할 때, 미국이 전기와 포드의 자동차, 록펠러의 석유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을 때 영국은 여전히 1차 산업혁명 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도 경제가 잘 버텼던 건 식민지의 역할이 컸죠. 이 사이 세계는 1차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겪습니다. 영국은 프랑스, 독일, 일본처럼 국토가 초토화되지는 않았죠. 비교적 인프라가 온전히 남아있었기에 경쟁국들보다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했습니다. 반대로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산과 금을 처분하고 미국에게 돈을 빌리면서 채무국이 되기는 했지만요. 빚은 산더미였지만 사실 이 시기에는 미국 말고는 뭐 상황이 좋은 나라가 없다시피 했기에 금방 말했듯 오히려 인프라가 남아있는 영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차라리 전쟁이 없었다면 자신들이 산업혁명을 이루어냈지만 뒤처졌다는 것을 깨닫고 뭐라도 했을 텐데, 경제적으로 가시적인 문제점들이 나올 때쯤에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여전히 자신들이 지구의 왕쯤은 2등 정도는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남아있던 인프라는 오히려 독이었습니다. 인프라 덕에 1950년대 초 영국은 빠르게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지만 이 호황을 맛보며 미국을 제외하면 그래도 우리가 잘 나간다는 안도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영국이 잘해서 경제가 회복된 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경제가 전쟁 피해로 내려앉아서 생긴 반사 이익이었음을 깨닫지 못한 거죠. 이번에도 영국은 다음을 준비하지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도 이전과 같죠. 후발주자들이 미친 듯이 쫓아왔습니다. 패전국이었던 서독은 라인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모두가 경제 기적을 만들면서 영국을 압도하기 시작했죠. 미국은 앞서 나왔듯 영국과 달리 1등이면서도 다음을 준비하는 국가였고요. 영국은 적어도 따라는 갔어야 했는데 영국은 모두가 성장만을 갈구하는 야만의 자본주의의 시기에 오히려 분배에 복지에 집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 유권자들은 전쟁 영웅 처칠 대신 클레멘트 애틀리 수상의 노동당 정부를 선택했고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복지국가 건설에 착수했죠. 채널의 복지 관련 영상에서 몇 번 나왔듯 복지는 국가를 유지하고 존속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복지가 부실하면 사회 안전망이 전무하면 경제를 뒤로하고 개인이, 가정이, 사회가 결국에는 불만이 극에 달해 국가의 체제가 유지 불가능한 수순을 밟게 되죠. 반대로 과하면 국가 경제의 활력을 갉아먹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영국은 과했습니다. 경영진은 게을렀고 노동조합은 너무 많은 힘을 가지게 되었죠. 50년대 회복기, 호황기를 지나 60년대에 들어서 영국의 제조업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거의 내려앉았다고 봐야 합니다. 끊임없는 파업과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은 당시 영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겼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스탠다드가 아니었기에 영국의 제조업은 효율도 낮고 품질도 안 좋은 것이 되어버렸죠. 최초의 산업 국가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60년대 영국 노동자의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서독의 75% 수준이었고 세계 9위였던 1인당 GDP도 18위까지 밀려났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기 영국의 산업은 고비용 저효율에 덫에 빠져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식민지들은 하나둘 독립했고요. 그렇게 1970년대 영국은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치욕스러운 암흑의 10년, 흔히 영국병이라고 불리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영국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복지가 과해서 사람들이 나태했다도 있지만 투자 부족과 노후화된 산업설비, 혁신의 부재 등 다양한 시선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만이 원인은 아니었을 테고 모든 게 겹쳐져서 나온 결과겠죠. 어찌되었든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결국 영국은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다음에 먼저 가리키는커녕 후발주자들에게 따라잡혔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973년 석유 파동까지 터지면서 1975년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20%를 돌파했죠. 하지만 정치인 중 그 누구도 방향을 틀지는 못했죠. 당시 노조의 힘이 너무 강해서 또 사람들도 대부분 노조의 편이었기에 노조와 싸웠다면 정치를 그만둘 각오를 해야 했거든요. 결국 아무도 아무것도 손대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고 1976년 영국의 재정이 박살나면서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영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죠. 이보다 더 최악이 있겠나 싶었지만 1978년 겨울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임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자 대대적인 공공노조의 파업이 일어났거든요. 이른바 불만의 겨울이라 불리는 시기입니다. 의사들, 간호사들이 파업하면서 병원도 멈췄고 환경미화원들이 파업하면서 영국거리는 쓰레기장이 되었고 묘지 관리인들이 파업하면서 장례도 못 치른 시신들이 창고에 쌓여 있었죠. 450만이 파업에 참여했고 공공이 다 마비됐습니다. 이쯤 되자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해서 집권한 게 마가렛 대처입니다. 대처의 대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이었죠. 적자 국영기업은 민영화해버리고 노동조합은 해체하거나 축소했고 규제도 없애거나 축소시켰습니다.
세금도 줄였고 정부 지출도 줄였죠. 대처는 시장 경쟁 원리를 앞세우면서 비효율 제거에 집중했습니다. 대처노믹스는 초기 실업률 급등, 제조업 붕괴 가속화라는 고통을 수반했지만 1979년에서 81년 사이 영국 GDP는 오히려 감소했고 실업자는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300만을 돌파했을 정도였지만 동시에 서비스 산업 중심의 새로운 활로를 열었죠. 특히 금융규제 완화는 런던을 세계금융의 중심지로 재건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경제는 다시 활력을 찾았죠. 다만 대처의 방식이 영국병을 해결하는 데 큰 일조를 한 것도 맞고 경제 회복에도 기여를 한 것은 맞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영국은 서비스 중심, 금융 중심의 산업으로 경제의 무게 중심을 급격히 이동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금방 말했듯 반대로 제조업을 살리거나 유지하지 않고 너무 서비스에만 집중했거든요. 사실 경제가 회복된 시점에서 굳이 제조업이 아니라 미국처럼 다음을 위한 준비를 IT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다면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할 수 있었을 테지만 이번에도 영국은 호황 속에서 다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즉 경제 회복에는 성공했지만 다른 국가들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다음을 위한 기반을 세우지 못한 상태였죠. 영국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는 북해 유전을 보면 확실하게 보입니다. 북해 유전은 사실상 신이 영국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죠. 북해 유전은 영국과 노르웨이가 공유하는 곳으로 영국을 세계 8위 산유국까지 올려준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영국이 불만의 겨울 이후 안 망하고 쭉 올 수 있었던 이유가 금융도 있지만 북해 유전이 사실상 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을 정도니까요. 실제로 그런 면도 있고요. 노르웨이의 경우는 북해 유전에서 나오는 수익 대부분을 국부펀드로 돌려놨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는 전 세계 주식시장의 1.5%가량을 보유한 거대 자본이 되었죠. 반면에 영국은 수익의 대부분을 부작용을 메꾸는 데 사용했습니다. 감세에서 생긴 세수 부족을 메꾸는데 제조업 붕괴로 늘어난 실업자들에게 수당으로 복지를 위한 세원으로 사용했죠. 전문가들은 영국이 노르웨이 모델을 따랐다면 지금쯤 수천조 원의 국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영국은 미래를 팔아 현재를 버텼던 셈이죠. 다음을 위한, 다음 산업을 위한 투자로 쓰였다면 모를까.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영국은 그냥 소비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제조업은 망해갔지만 이건 석유로 메꿨고 고부가 가치의 새로운 서비스업들도 흥행에 성공하면서 영국은 다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1997년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 정부가 내세운 쿨 브리타니아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영국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신감을 찾은 듯 부흥기를 맞는 듯 보였죠. 연 2-3%의 성장, 낮은 인플레이션, 런던을 중심으로 한 금융과 부동산의 부상, 유전개발, 이후의 등장으로 인한 교역 확대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문제점 투성이었죠. 호황은 가계부채와 금융거품에 기댄 측면이 컸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소비도 활발해졌지만 산업 경쟁력이나 생산성이 개선되어서 나온 활력이 아니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일상이 되었고 겉으로 성장하는 듯 보여도 생산성과는 별개였기에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죠. 보이지 않는 침체는 진행 중이었다는, 즉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이 다른 국가들은 디지털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3차 산업혁명 속에서 한 자리씩 하기 위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IT 분야 벤처기업 붐이 일어났고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엄청난 규모의 기업들이 탄생했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가리지 않고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또 이게 제조업과 결합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냈습니다. 첨단 기술들과 결합하지 못한 제조업들은 비교적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국가가 맡게 되었고요. 근데 뭐 금방 말했듯 우호적인 외부 환경 덕에 영국은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도는 듯 영국은 어찌어찌 성장하는 듯 보였으니까요. 금융 중심의 경제가 되었기에 오히려 호황으로 보이기까지 했죠. 영국 경제가 문제가 많다, 이거 이렇게 가다가 한번 삐끗하면 큰일 난다, 취약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지만 그렇게 주목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게 무너진 게 영국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난 게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제조업을 버리고 금융업에 올인했던 영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큰 타격을 입었죠.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을 비롯해 영국의 거대 은행들은 주도산 위기에 처했고 영국은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어서 살려냈습니다. 거의 국유화하다시피 지원해야 했죠. 주가와 부동산이 급락하고 GDP도 하락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맞이했고요. 실업도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뛰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영국의 국가 부채는 급증했죠. 뭐 사실 다른 국가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겪은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영국은 더 큰 구조적인 문제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생산성 위기죠. 2008년 이전 영국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약 2.2%였는데 2008년
2008년 이후에는 0%대로 추락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고용이 늘어났지만 임금도 생산성도 늘어나지 않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건 또 사람들이 원인으로 생각한 건 저임금 노동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임금 노동자는 다른 나라에서 데려온 이민자들, 우리로 치자면 외노자들을 뜻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기계와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고 노동자는 최소한으로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굴렸거든요. 여기에 딱 맞는 게 외노자들이었고요. 즉 안 그래도 버렸던 제조업은 더 버려졌고 생산성도 낮아졌으며 노동시장에서 공급은 많은데 이민자와 외노자들은 계속해서 오는데 고용은 한정적이다 보니 소프트웨어나 기계를 관할하고 조작하고 볼줄아는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면 전체 임금이 정체된 것이죠. 참고로 이건 지금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6년간 실질임금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사실상 오르지 않았죠. 더 큰 문제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것이고요. 영국은 이때라도 국책사업으로 다음 산업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또 하지 않았죠. 국내가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재정 적자가 심해졌기에 긴축을 해야 했는데 긴축이 나쁜 건 아닙니다. 돈 없고 빚 많으면 긴축해야죠.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생활에 문제가 느껴질 정도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2010년 집권한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과 조지 오스본은 국가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다라고 선언하며 지방정부부터 시작해 경찰, 도서관을 비롯한 모든 복지를 특히 NHS, 국민보건서비스 예산까지 손대면서 긴축을 실행했죠. 그 결과 응급환자의 절반 이상이 4시간 넘게 대기하는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앰뷸런스를 기다리다가 사망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상황이 되면서 사람들은 사회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불만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빚이 적자가 심했기에 어쩔 수 없었지만 또 국민 대다수가 불만은 있었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이게 언제 끝나냐는 거죠. 경제가 다시 좋아지면 복지를 다시 정상화하면 되지만 이때까지 몇 번이나 이야기했듯 영국은 금융 말고는 준비해 놓은 게 없기에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상태였습니다. 임금 정체, 생활비 상승, 복지 축소, 여기다 EU 회원국이기에 이민자를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만은 극에 달했고 이게 고스란히 이어진 결과가 브렉시트죠. 이미 제조업 기반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GDP의 8에서 90%를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브렉시트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곳이 금융과 서비스업이었음에도 통제권을 되찾자니와 같은 정치권에서 외치는 문구들에 현혹된 사람들은 브렉시트에 표를 던졌습니다. 얼마 전 영상인 영국 대탈출 영상에서도 나왔듯 부자들과 엘리트 청년층은 영국을 떠나기 시작했고 영국 정치권에서는 사회 시스템 정상화, 복지 증가가 다시 대세로 떠올랐죠. 이후 노동당 정부가 발표한 론돔제도 폐지와 부자 세금 증액은 부자들이 싹 빠져나가도록 만들었고요. 사실 긴축이냐 복지냐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을 어떻게 다시 이루어낼 거냐,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뭘 준비해야 한다가 화두여야 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몰락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도 이거죠. 현재 영국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유럽의 금융 허브 역할을 했던 런던은 영국의 금융 패권은 브렉시트로 망가지면서 파리 증시의 시가총액이 런던을 제치고 유럽 1위가 되었고 제조업은 이미 버려졌기에 지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럼 사회적 합의를 구해서 복지에서 돈을 빼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전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영국 경제 상황을 두고 평론가들, 모든 경제 기관들이 똑같이 1970년대보다 더 암울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는 이유죠. 70년대 영국은 문제는 많았지만 적어도 인구도 젊었고 인프라도 있었고 기회들이 많았지만 지금의 영국은 부자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고 브렉시트로 시장은 축소되었고 인프라는 노후화되었고 부채는 여전히 많기에 즉 반등할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이미 영국 경제는 건강했던, 아니 영국 사람들에게는 위대했던 시절에 구축했던 여력을 전부 소진해버린 느낌입니다. 대영 제국의 위상은 역사책에나 있을 뿐 지금 영국은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곧 중견국이 될 것이라는, 아니 이미 중견국으로 내려앉았다고 볼 수도 있죠. 식민지보다 못 산다는 말이 처음 들 때는 자조적인 농담 수준이었다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겁니다. 물론 영국은 여전히 기회가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산업들에 올인한다면 적어도 다른 못 사는 국가들보다야 인프라든 뭐든 훨씬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미 국민과 정치권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게 되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정치도 표를 얻기 어려운, 다같이 좀 힘들더라도 미래를 위해 희생을 좀 해보자라는 말을 할 생각이 없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도 복지와 연금, 자신들의 안위가 중요하기에 암울하죠. 해가 지고 있다. 식민지보다 못 살게 된 영국
영국 경제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